네, 안녕하세요. 기초의학자의 교도소 적응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역학, 파르마코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해요.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봤고요. 그리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이 들어옵니다.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대사가 되고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은 우리가 파마코 키네틱스, 약동학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는 그 다음 거, 파마코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뭐냐? 우리 몸이 약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 세라피틱 이펙트, 그 다음에 고용량이 될 때는 어떻게 톡시까지 나타내는지, 이러한 약이 우리 몸에 하는 거, 파마코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파마코 다이나믹스. 대부분의 약들은 어떠한 리셉터라는 것에 붙어가지고 효과를 냅니다. 요즘 뭐 꼭 그렇지 않은 약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보조약 같은 경우에는 그뭐 영양분들을 뭐 섭취를 도와준다든가 어떤 영양분이 많다든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약들은 어디에 붙는다? 리셉터에 붙습니다. 리셉터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 리셉터가 보통 뭘 결정해요? 필요한 약의 용량이나 농도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셉터의 수에 따라서 파마콜로직 이펙트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리셉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크게 5가지로 지금은 구분이 되는데요. 요거 말고 진짜 많아요. 뭐 NRF2에 붙어있는 킵1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걔랑 붙는다든지 세포 안에 있는 엔자임에 붙는다든지 아니면은 siRNA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세포내로 들어와서 막 mRNA를 쪼갠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드러그가 되고 그것이 타겟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리셉터 타겟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리셉터고 그 리셉터는 크게 이 양리학 교과서에서는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 내에 들어가 있는 리셉터. 보통 약이 셀 멤브레인을 그냥 쉽게 통과를 해야 되겠죠? 쉽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분일까요? 보통 지방에 잘 녹는 리피드 솔루블한 형태의 드러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뭐가 있을까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니면 성호르몬. 성호르몬도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세포 내로 쏙 들어가서 어떤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은 여기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하나하나씩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약이 리셉터에 붙었을 때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 4가지 약이 리셉터에 붙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꼭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약이 리셉터가 붙어서 반응을 할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드러그와 리셉터가 붙어서 리셉터가 효과를 나타내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리셉터에 드러그가 붙으면 그 자체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트랜스포터입니다. 뭐 채널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는. 그래서 여기 채널에 아세틸콜린이 붙어요. 아세틸콜린이 붙으면은 이 채널이 열려서 소디움,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 아세틸콜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뭐 메타콜린이라든가 아니면 이 리셉터가 뭐 니코티닉 리셉터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니코틴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서 세포 내에 소디움을 들여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 트랜스포터가 이렇게 리셉터인 경우에는 바로 그냥 약이 붙어가지고 바로 이펙트가 나타날 겁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세포 내로 쑥 들어가서 리셉터에 이렇게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하면 뭐 C# 프로틴 90이 떨어져 나가면서 요 컴플렉스 이 큰 컴플렉스 자체가 이펙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컴플렉스 자체가 해간으로 들어가서 DNA의 트랜스크립션을 조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걸 꼭 칼로 두부 썰듯이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리셉터가 이펙터 몰레큘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한번 보자면 이제 EGFR이 리셉터에 붙습니다. 붙으면은 이렇게 서로 다이머리제이션, 호모 다이머리제이션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서로를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주거든요. 서로를. 그렇게 되면 바로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는 몰레큘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쭉 시그널이 전달돼서 활성화가 되는 이 전체적인 자세한 시나리오는 생화학을 저희가 할 때 다룰 거예요. EGFR 시그널이 어떻게 내려가는지는 아마 아니면은 좀 빠르게 본다면은 캔서의 타겟티드 세라피 이런 걸 할 때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몰래 리셉터에 드러그가 딱 붙어서 이 이펙터 몰레큘을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몰레큘이 붙어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 잭, 요 잭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다음 몰레큘인 스탯이라는 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이 둘이를 다이머리제이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트랜스크립션 이펙트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주변 커플링 몰레큘들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지금 제가 요걸 썼지만 솔직히 요것보다는 G 프로틴을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고 더 대표적인 예시일 것 같아요. 이 G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셉터가 아고니스트랑 붙었을 때 보통 G 프로틴에 GDP가 붙어 있으면 이게 비활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GDP를 똑 떼내가지고 GDP를 GTP로 교환시킵니다. GDP에 인산 하나 붙이는 게 아니라 GDP를 GTP로 교환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요게 활성화된 컴플렉스가 돼서 이펙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보통 7번 트랜스 멤브레인 한다고 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GPCR의 형태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보자면 어떤 리셉터에 아고니스트가 붙어요. 그래서 G 프로틴 S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데닌 사이클리레이즈를 활성화를 시켜서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서 이렇게 리스폰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G 프로틴이 이제 포스포리페이즈 C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말 그대로 인지질을 분해를 시켜요. 뭐 포스포이노시톨이라고 하는 인지질을 분해를 시켜서 IP3와 DAG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DAG는 또 역시 뭐 셀 프롤리퍼레이션과 관련돼서 또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작용하는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요. IP3는 세포 내의 ER에 있는 칼슘 릴리즈 리셉터 채널에 붙어서 세포 내 칼슘을 높이게 됩니다. 이 칼슘이 뭐 칼모딜린과 붙어서 또 여러 가지 이펙트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요 칼슘과 요 사이클릭 AMP를 이 두 가지를 보통 대표적인 세컨드 메신저라 그래요. 뭐 신호를 증폭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없어져야 정상화돼야 시그널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컨드 메시지의 대표적인 두 몰레큘이 사이클릭 AMP와 칼슘인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 플로우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약이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되게 임상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뭐냐면 시냅스에 보통 시냅스 뒤에 있는 뉴런들을 활성화시키는 물질 아세틸콜린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아세틸콜린은 이 위에 있는 프리시냅틱 뉴런셀에서 릴리즈가 돼요.
릴리즈가 되면 여기가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시냅스라는 공간에 아세틸콜린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겠죠. 계속 누적이 되면 될까요? 안 되죠? 계속 시그널을 주면은 이 뒤에 있는 포스트 시냅틱 셀이 지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은 적당한 환경에 농도 필요 없을 때는 없애줘야 되겠죠. 그 없애는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예요. 에스터레이즈, 부수는 효소라는 뜻이잖아요. 에이즈. 에스터에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뭐 대표적으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요 시냅스의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높이고 싶어 해요. 그럼 뭘 쓰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하면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굉장히 뭐 잘 안 떨어지겠죠? 계속 고농도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엔도제너스 액티베이터를 분해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효과를 보여주는 약. 대표적으로 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들이 있어요. 나중에 뭐 공부를 할 거면 뭐 피조스티그민 이런 약들 임상에서도 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임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약. 이번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죠? 이번에는 분해를 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역시 시냅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적절한 시간에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리업테이크입니다. 프리시냅틱 뉴론 셀에서 릴리즈를 한 다음에 다시 먹어요. 다시 먹고 다시 릴리즈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냅스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리업테이크가 되는 과정을 막는다면 이 시냅스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겠죠. 만들어지는 만큼 노르에피네프린이. 그렇게 사용되는 약은 아니지만 하나는 코카인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고요. 하나는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센트라고 하는 3환계 항우울증제제예요. 뭐 대표적으로 아미트립틸린 이런 약들이 있는데 여기 저희 교도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약 중 하나고 또 우울증 약하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로토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업테이크가 되거든요. 이 리업테이크가 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경우 그 약의 이름이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해서 SSRI라고 하죠. 뭐 파록세틴, 플로세틴 이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업테이크를 막음으로써 엔도제너스 액티베이트의 농도를 높이고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는 약들도 있어요. 정말로 재밌는 방식이고 이렇게 약을 만들려고 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뭐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들은 리셉터와 바인딩을 해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리셉터가 또 몇 가지를 결정을 해요. 이 리셉터가 만약에 드러그랑 아주 친해요. 그러면은 조금만 있어도 약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를 하겠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00명, 커플 100개를 만들고 싶어요. 100커플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200명,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뭐 100명 이렇게 뒀다고 쳐봅시다. 이때 여학생을 우리가 리셉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혹시 이게 불편하시면 반대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은 어떻습니까? 이성 친구를 좋아합니까? 동성 친구를 좋아합니까? 이거는 프로이드 정신 그 분석 의학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 나이 대에는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프로이드가 아니라 융이었나? 어쨌든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200명이 있나 300명이 있든 100커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둘이 안 친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안 친하니까. 근데 이제 한 21살, 22살 남녀라고 해봅시다. 서로 많이 좋아하죠. 그러면은 뭐 100커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드러그가 한 200명만 있어도 100커플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셉터가 드러그랑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서 이 필요한 약의 양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토탈 넘버 오브 리셉터에 따라서 최대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플을 우리가 100개를 만들어서 뭐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뭐 여자 혹은 남자의 수가 10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100가정 이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100가정 이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셋의 토탈 넘버가 맥시멈 이펙트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셉터들은 셀렉티비티를 결정합니다. 약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 좋아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좋아하는 금사빠일 수도 있죠. 리셉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리셉터가 금사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에 붙으니까 약이 셀렉티비티가 떨어집니다. 저약에도 반응하고. 근데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 아니면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리셉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 몰레큘에만 바인딩을 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리셉터가 있다면 그 약에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리셉터가 셀렉티비티를 결정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실습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실험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들이 리셉터에 붙으면은 어떻게 하냐?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활성화를 시키는 걸 우리는 아고니스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리셉터를 죽일 수도 있어요. 너 움직이지 마. 제발 너 가만히 있어줘. 가만히 있어주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고니스트라고 해요. 앞에서 잠깐 예시를 보여드린 것 중에 리셉터가 드러그에 딱 붙자마자 이펙트를 나타내는 경우, 아까 트랜스포트 체인을 말씀드렸고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물질일 경우 스테로이드를 예시로 하나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원래는 뭐였냐? 엔자임입니다. 어떤 효소에 직접적으로 드러그가 붙어서 얘를 활성화시키거나 이니비션 시키면 바로 이펙트가 나타나죠. 엔자임 자체가 리셉터인 경우, 엔자임 가령 뭐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엔자임이 있어요. 이 엔자임을 활성화시키면 세포내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아고니스트보다는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고니스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꼭 있으리란 보장이 거의 없어요. 세포내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높아졌어요.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엔자임들의 활성을 높여서. 그렇다고 해서 시냅스 에어리아, 아까 저희가 네 번째 그림에서 봤던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에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높아질까? 꼭 그렇진 않겠죠. 분비되는 양이 줄어들면, 아니면 분비가 너무 많이 돼서 나중에 디센시티제이션에 대해서도 볼 건데요. 뭐 포스트 시냅틱스에게 리셉터의 수가 줄어들거나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 활성이 증가하거나 이래버리면 아세틸콜린 세포 내에서 많이 만들어져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일단 세포 내에서 안 나가면 끝이고 나가더라도 금방 없어지면 끝이니까. 근데 아세틸콜린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 시냅스 에어리아의 아세틸콜린의 농도 높은 확률로
떨어지겠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아고니스트가 엔자임에 반응을 하여서 그 진짜 세라피틱 이펙트를 나타내려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안타고니스트는 아고니스트에 비해서는 변수가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엔자임에 리액션을 하는 드러그들은 대부분 이니비터입니다. 뭐 아고니스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약들은 안타고니스트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의 이 용어는 양리학을 배우신다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셉터가 아까 셀렉티비티를 결정한다고 했죠.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각진 리셉터는 이런 것만 받을 수 있겠죠. 이 리셉터가 얘를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받으려면 그만한 또 모양을 가진 리셉터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셉터에서 반응을 하는 부분에 붙어서 이제 반응을 촉진을 시켜야 됩니다. 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리셉터와 바인딩을 하겠죠. 많은 리셉터, 아고니스트 커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펙트가 커질 건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리셉터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고니스트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아고니스트 리셉터 커플의 수는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약의 농도가 낮을 때는 약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세라피틱 이펙트는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리셉터가 꽉 찼어요. 이제 아고니스트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펙트는 아고니스트가 아무리 많아도 딱 한정되겠죠. 그래서 플라토 일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컴페터티브 이니비터는 이 아고니스트가 바인딩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녀석이에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과 커플이 되기 위해서 남학생들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학생과 커플이 될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저게 커플이 이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 여학생들에게 달려가는 남학생들을 막 몸통 박치기를 해가지고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여학생 한 명에게 남학생 한 명만 찾아가도 커플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방해하니까 막 남자가 여학생한테 가는 거를 막 밀고 못 붙게 하니까 이거면 이펙트가 잘 안 나타나겠죠. 근데 문제는 저 혼자서 1000명이 막 한 여자에게 가고 있어요.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 못 막죠? 이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도가 낮을 때는 제가 막 몇 명이고 밀어낼 수 있어요. 한 명, 두 명, 이 정도는 제가 막 밀어내서 못 붙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 명일 때, 원래 요 정도 이펙트를 보였다면 제가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0,000명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절대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맥시멈 이펙트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라이트 시프트. 그래서 도즈와 리스폰스의 그래프가 라이트 시프트가 되겠죠. 컴페터티브 이니비터에 비해서 아고니스트 농도가 매우 높다면 컴페터티브 이니비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번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명, 알로스테릭 이니비터. 보통 저희는 이제 non competitive antagonist라고 하죠. 요거 B는 competitive inhibitor 혹은 competitive antagonist라고 하고 D는 non competitive antagonist라고 해요. 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학생이 아까 서 있었죠? 남학생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이 남학생들을 막 밀치는 게 아니에요. 막 여학생을 불러요. 야, 너 일로 와가지고 청소해야 돼. 너 일로 와가지고 우리 뭐 회의해야 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막 불러가지고 딴 일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얘가 여기 다른 데에 붙어서 이 리셉터를 conformational change 뭐 생화학 시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onformational change
구조를 바꿈으로써 아고니스트가 못 붙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학생 수가 줄어들어 버렸죠. 그럼 매칭이 될 수 있는 커플의 최대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넌 컴페터티브 이니비터가 이제 드러그에 있을 때는 맥시멈 리스폰스가 줄어들어요. 리셉터가 없어진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고니스트,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 넌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 이 세 가지의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마코 다이나믹스를 배우셨다면. 이 리셉터와 드러그가 붙는 거는 엔자임과 기질, 서브스트레이트가 붙는 거와 엄청 비슷해요. 차이점이 하나 있죠?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엄청 비슷해요. 뭐 답변자 말씀을 드리자면 서브스트레이트가 엔자임과 붙을 때 서브스트레이트는 프로덕트가 돼서 다른 물질로 바뀌지만 드러그와 리셉터는 보통의 경우에는 드러그는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 있는다. 이것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드러그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펙트는 커질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그래프죠? 미케일리스 멘튼 이퀘이션입니다. 이 미케일리스 멘튼 이퀘이션을 증명하는 과정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보충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하자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바인딩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를 따릅니다. 농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최대 리셉터랑 다 붙었을 때 드러그가 정말로 많으면 다 붙겠죠. 그래서 똑같은 바인딩이 되는 게 이펙트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양상은 비슷해요. 그리고 만약에 리셉터와 바인딩 되는 드러그가 이펙트랑 비례한다면 EC50와 KD 값은 같게 됩니다. 이게 뭐냐? EC50가 무엇이냐? 드러그의 리스폰스의 50%가 나타날 때의 드러그의 도즈를 우리는 EC50라고 합니다. KD는 KM이랑 비슷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리셉터의 50%가 드러그랑 바인딩을 했을 때의 드러그의 도즈를 KD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고니스트만 있으면 이렇게 도즈가 증가하면서 리스폰스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가 있으면 이게 라이트 시프트가 되어서 적은 도즈의 아고니스트는 충분히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효과가 덜 나타나도록. 하지만 아고니스트가 너무 많으면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맥시멈 이펙트는 비슷합니다. 이걸 통해서 KI 값, 얘가 얼만큼 잘 방해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막 남학생들이 여학생에게 붙는 거를 엄청나게 잘 방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좀 안 붙어주면 안 될까? 저기로 안 가주면 안 돼? 나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빌고만 있는 친구도 있겠죠? 진짜 막 무력으로 이렇게 막 막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능력을 계산하는 것이 KI 값이에요. 이 KI 값도 저희가 다음에 실험을 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non competitive antagonist 같은 경우에는 리셉터 수가 총수가 줄어들었다 그랬죠? 리셉터의 총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맥시멈 이펙트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EC50 값은 어때요? EC50 값은 그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리셉터와 드러그가 바인딩 하는 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리셉터의 수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EC50와 KD 값이 어떤 경우에 같다 그랬죠? 리셉터와 드러그가 바인딩 한 만큼 리스폰
그때 EC50와 KD의 값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달라요. 왜냐하면 스페어 리셉터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이 스페어 리셉터란 무엇이냐면 리셉터가 100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개만 붙어요. 10개만 붙어도 맥시멈 임팩트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90개가 뭐예요? 스페어 리셉터가 되는 거죠. 10개가 붙나? 11개가 붙나? 12개가 붙나? 50개가 붙나?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럴 경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스페어 리셉터가 존재하는 것을. non-competitive 안타고니스트를 저용량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non-competitive 안타고니스트를 저용량으로 사용하니까 어때요? 맥시멈 이펙트는 똑같은 거예요. 아고니스트를 막 늘렸을 때 non-competitive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면 원래는 맥시멈 이펙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non-competitive 안타고니스트의 농도가 적을 때는 이게 맥시멈 임팩트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럼 그만큼 스페어 리셉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non-competitive 안타고니스트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제서야 맥시멈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스페어 리셉터가 존재하는 걸까요? 왜 존재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어 리셉터가 있음으로써 더 드러그에 잘 반응할 수 있어요. 드러그의 농도가 낮더라도 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10개가 있어요. 리셉터가 10개가 있을 때 5개가 붙어야 50%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100개가 있어요. 100개 중에 5개만 붙어도 똑같은 50%의 확률, 50%의 리스폰스를 나타낸다면 리셉터가 10개 있는 게 더 드러그랑 잘 바인딩을 하겠습니까? 리셉터가 100개 있는 게 드러그가 5개 리셉터랑 붙을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리셉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숫자만큼의 드러그 리셉터 커플을 만드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스페어 리셉터가 있다면 이 드러그의 어피니티 그 자체에는 효과는 없지만 드러그의 이펙트를 저농도에서도 나타내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적은 농도의 아고니스트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래서 스페어 리셉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페어 리셉터가 이제 저희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EC50와 KD 값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KD 값이 훨씬 크게 됩니다. 왜요? EC50는 5개,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100개 중에 5개만 붙어도 그 약의 농도가 EC50예요. 근데 KD 값은 리셉터와 드러그가 50개가 붙어야 되는 거죠? 50개가 붙어야 그때 약의 농도가 KD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어 리셉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EC50에 비해 KD의 값은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스페어 리셉터의 그래프 양상, 스페어 리셉터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고니스트가 있는데 파셜 아고니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리셉터의 기능을 100% 활용하지 않고 한 50% 정도 적당히만 활성화를 시키는 녀석을 파셜 아고니스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농사를 막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한 4시간만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드러그 그걸 우리는 파셜 아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이 파셜 아고니스트는 있으면은 역시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펙트는 커져요. 근데 리셉터에 다 바인딩을 한다고 리셉터를 다 활성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맥시멈 이펙트가 풀 아고니스트에 비해서 보통 낮습니다. 근데 이 파셜 아고니스트는 요 효과, 그러니까 풀로 리셉터가 다 바인딩 했을 때 그냥 아고니스트에 비해서 맥시멈 리스폰스가 낮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파셜
안타고니스트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아고니스트의 농도가 매우 높아요. 매우 높으면 파셜 아고니스트의 농도가 낮을 때는 다 리셉터가 아고니스트와만 붙겠죠. 그래서 이펙트 역시, 토탈 리스폰스 역시 맥시멈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근데 파셜 아고니스트의 농도를 계속해서 쭉 높여봅시다. 그러면 파셜 아고니스트와 리셉터가 붙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아고니스트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붙겠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고니스트에 비해 파셜 아고니스트 농도가 훨씬 높아지면 대부분의 리셉터는 파셜 아고니스트와 바인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리스폰스는 풀 리스폰스가 나타나지를 않고 파셜 아고니스트가 나타낼 수 있는 리스폰스까지만 나타나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고니스트가 지금 엄청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는 맥시멈 이펙트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파셜 아고니스트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 오히려 풀 아고니스트의 효과를 방해하는 녀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풀 아고니스트의 농도가 충분할 때 그때 파셜 아고니스트가 그 풀 아고니스트의 농도보다 훨씬 높다면 이때는 파셜 아고니스트가 파셜 안타고니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렇게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은 계속해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계속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응을 한다면 이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셀한테도 우리 몸한테도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많은 약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의 rapid desensitization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그냥 desensitization 이 약이 있어도 덜 반응하게끔 하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빠르게 desensitization 약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탈감작이라고 하죠. 한글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볼게요. 아고니스트가 리셉터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 리셉터 끝에 뭐 포스포릴레이션이 돼가지고 베타 어레스틴이라고 하는 프로틴과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세포 안으로 넣어야 돼. 그래 그런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리셉터가 원래 셀 밖에 있어야 아고니스트와 만날 수 있는데 셀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인터널리제이션. 셀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그가 있어도 리셉터가 밖에 없으니까 못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잠깐 또 가만히 있으면 다시 셀 멤브레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잠깐 반응을 안 했지만 다시 올라가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나중에는 반응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이 리셉터가 나중에 조금 일정 부분 계속 분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 정도는 만들어질 거고 어느 속도로는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엔 어때요? 호메오스테시스. 만들어지는 속도와 분해되는 속도가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디센시티제이션을 위해서 세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분해되는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재활용을 위해서 분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속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분해되는 속도가 이게 만들어지는 속도랑 큰 차이가 없다면 계속해서 요 사이클은 돌아갈 거예요. 요 사이클은 돌아갈 건데 근데 계속해서 셀 안으로 들어오면서 셀의 인터널리제이션 된 리셉터의 농도가 높아진다면 결과적으로는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가지고 리셉터의 총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센시티제이션 이거는 좀 롱 피리어드 디센시티제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디센시티제이션이 된다? 리셉터가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rapid desensitization이 되고 long-term desensitization은 그 리셉터가 분해되면서 long-term desensitization이 됩니다. 그리고 파마코키네틱스에서 potency와 efficacy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potency
포텐시는 얼마나 잘 반응을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포텐시입니다. 한글로는 역가라 그러죠. 에피커시는 약을 썼을 때 얼마만큼 리스폰스가 큰지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약이 정말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냐, 그 능력, 그것을 에피커시, 한글로는 효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보자면 A와 B 같은 경우는 낮은 농도에서도 이렇게 능력을 잘 보여주죠. 이펙트가 있죠. 이거가 포텐시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자면 EC50가 낮으면 포텐시가 높은 약입니다. 반대로 에피커시는 요 최대 리스폰스가 얼마나 크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CT는 약을 고농도로 줬을 때 최대로 나타내는 맥시멈 에피커시가 거의 비슷하게 높죠? 근데 B는 거기에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ACD는 에피커시는 높고 B는 에피커시는 낮고 포텐시로 보면 B가 포텐시가 높은 게 되죠. 포텐시는 임상적으로는 보통은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보통은 뭐가 중요하다? 포텐시보다는 에피커시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약이 효능이 저농도에서는 없으면 고농도로 주면 되니까 그래요. 가령 저희 교도소에서 똑같은 진통제로 피록시캄이라는 약이 있고요. 폰탈캡슐이라는 약이 있어요. 피록시캄이라는 약은 저희가 하루에 뭐 한 20mg을 줍니다. 폰탈캡슐은 한 500mg, 750mg, 많을 경우는 막 1500mg을 줘요. 포텐시는 뭐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록시캄이라는 약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에피커시는 몰라요. 둘 다 되게 잘 들어요. 되게 진통 효과가 뛰어난 약인데 어쨌든 포텐시가 폰탈 캡슐의 경우에는 이 피록시캄보다 포텐시는 낮더라도 그만큼 약을 고농도로 주면 되는 거니까 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피커시만 훌륭하다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특정 농도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특정 농도를 줬을 때 꼭 모두가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뭐 처음 강의에서도 술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술 한 잔 마시면은 알딸딸해지고 누구는 소주 5병을 마셔도 물 마시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그것처럼 어떤 사람에겐 똑같은 약을 줘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약을 줘요. 그래서 100명 중에 50명이 이 정도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값, 그것이 이제 ED50인데요. 그 값을 우리가 ED50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명 중에 50명이 이 정도 농도를 이 정도 용량의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약의 용량 ED50. 근데 모든 약이 엄청나게 고농도를 주면 다 톡식하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정말로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성분이든 너무 많이 먹으면 톡식하다고. The dose makes the poison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정 농도가 되면 사람들이 먹으면서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농도에서는 100명의 사람들이 그 정도 특정 농도를 먹었을 때 50명이 죽어요. 그럼 이게 LD50입니다. 레살 도즈. 치명적인 도즈. LD50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가 세라퓨틱 인덱스라 그래요. LD50와 ED50의 비율.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써요? 세라퓨틱 인덱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라퓨틱 인덱스가 크면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좋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ED50가 2mg이에요. 근데 LD50는 2000mg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2mg을 환자에게 줬는데 선생님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4mg, 6mg 줘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까지 높이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ED50는 2mg인데
LD50는 뭐 20mg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2mg을 환자에게 줬어요. 50%의 환자들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4mg, 6mg 높이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왜? 어느 특정 농도 되면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그 포인트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정도 먹으면 이 사람 잘하면 치명적인 독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라피트 인덱스가 작은 약은 정말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세라피트 인덱스가 작은 약들이 있어요. 세어필린이나 아니면은 디지탈리스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들을 실제로 임상에서도 쓰고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씁니다. 디지탈리스 같은 경우는 막 혈중 농도를 재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세라피트 인덱스 요게 크면 클수록 좋고 작으면 정말로 사용하기 어려운 약입니다. 근데 LD50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통은 알 수 없죠? 왜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고용량의 농도를 쓰는 실험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LD50는 보통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자면 세라피틱 인덱스는 LD50와 ED50의 레이쇼인데 이 세라피틱 인덱스가 크면 클수록 이 약은 안전하게 사용하기 쉬운 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he dose makes the poison. 용량이 당연히 엄청 커지면 무조건 독성이 있어요. 이건 어떤 물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을 만드는 것도 역시 도스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도즈를 결정하는 게 아트죠. 정말로 이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약의 리스폰스가 다를까요? 사람마다. 똑같은 농도의 약을 써도 결과적으로는 타겟하는 곳에 약의 농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약의 농도를 써도 40kg인 사람과 80kg인 사람 다르겠죠? 똑같이 소주 한 잔을 마셔도 혈중 농도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엔도제너스 리셉터의 라이간드 자체 농도가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가령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막 써요. 메폴민, 설포닐 유리아 뭐 이런 계통의 약이 있는데 이 약을 계속 써요.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잘 안 만들어지는데 그럼 인슐린이 그래도 약을 많이 써도 안 늘어나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인슐린 분비가 확 증가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 늘어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슐린 맞아야 돼요. 그냥 메폴민 같은 약을 사용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이걸로 뭐 알게 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C펩타이드 검사를 하면 되는데 보통은 C펩타이드 검사를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1형 당뇨일 경우에는 그 무조건 인슐린을 맞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셉터의 수나 기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성이 생겨가지고 리셉터가 줄어들었다거나 저번에 아까 디센시티제이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리셉터가 뭐 돌연변이가 생겨서 혹은 제네틱 팩터 등에 의해서 기능이 조금 약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셉터의 디스탈 부분의 리스폰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타겟티드 세라피 표적 치료제로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대장암에서 만약에 KRAS의 뮤테이션이 있어요. 그럼 KRAS의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KRAS를 타겟하는 드러그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BRAF 뮤테이션이 같이 있을 경우 여기에 일단 뮤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아무리 때려봐야 이 밑에서 얘가 날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장암이어도 KRAS에만 뮤테이션이 있다. 그러면 KRAS를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KRAS뿐만 아니라 BRAF에도 뮤테이션이 있다면 KRAS를 아무리 자극해도 효과가 네, 이러한 특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당연히 똑같은 약을 줘도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독성 효과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로운 효과는 최대한으로 높여야 될 거잖아요. 모든 드러그가 하나의 효과만 딱 나타낼 수는 없어요. 다 톡시시티도 있고 뭐가 있어요? Adverse Drug Reaction. 모든 톡시시티를 그냥 Adverse Drug Reaction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의 해로운 작용. 사이드 이펙트랑 많이 헷갈리는데 사이드 이펙트는 말 그대로 부작용이에요. 그 부작용이 해로울 수도 있고 안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때 미녹시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미녹시딜은 항고혈압제로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부작용으로 털이 나요. 털이 나는 게 나쁜가요? 뭐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뭘 했어요? 지금은 발모제로 쓰고 있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원하지 않는 작용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안 좋은 효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 adverse drug reaction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다 부작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파마코다이나믹스를 공부한 우리들은 요 용어를 구분하자고요. 부작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부작용 중에서 나쁜 영향은 뭐다? adverse drug reaction이다. 그래서 톡시스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리셉터를 작용할 때 이렇게 톡시스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언제? 고용량일 때. 그럴 경우에는 뭘 하면 돼요? 용량을 조절하면 돼요. 와파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혈액 응고제로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와파린이 원래는 뭘로 쓰였는지 아시나요? 원래는 쥐약으로 많이 썼죠. 쥐약으로. 왜냐하면 쥐에서 이걸 고농도로 줘버리면은 혈액이 응고가 안 돼서 터져 죽잖아요. 피가 막 터지고 뇌출혈이 일어나고 그래서 쥐들이 죽었어요. 쥐약으로도 개발이 됐어요. 그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위스콘신에서 개발한 헤파린이라는 뜻의 와파린인 건데 어, 그래서 와파린을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피를 뽑아서 INR이라는 걸 재요. 그래서 딱 적절한 INR 수치를 유지하게끔 와파린 농도를 계속 조절합니다. 인슐린도 마찬가지죠. 인슐린 너무 많이 맞으면 저혈당으로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를 계속해서 조절을 해요. 높였다가 저혈당 쇼크 오면 낮추고 또 낮췄는데 혈당이 올라가면 또 높이고 농도를 계속 조절을 하죠. 알파 블로커는 뭐 전립선 비대증에도 쓰고 이제 고혈압 치료제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높아지면 막 기립성 저혈압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어요. 딱 일어났는데 핑 도는 현상. 그것을 가장 잘 일으키는 약 중 하나가 알파 블로커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농도를 낮출 수도 있지만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고혈압을 잡기 위해서 알파 블로커를 쓴다면 베타 블로커나 아니면은 그런 부작용이 좀 적은 ACE 이니비터, ARB 이런 계통의 약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약들을 사용한다든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 알파 블로커를 쓴다면 뭐 5알파 리덕테이지 이니비터 이런 약들을 쓴다든지 그렇게 조금 약의 종류를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리셉터인데 다른 티슈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아세틸콜린에 작용하는 어, 조직마다 작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눈에서는 동공이 수축해버리고 그렇죠? 브론키얼 머슬은 컨트랙션이 되죠? 뭐 무슨 얘기예요?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 장의 액들은 막 늘어나요. 눈물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요. 그 전체적인 시크리션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목적으로 아세틸콜린을 썼어요. 그러면은 요 모든 부작용, 먹었던지 주사로 맞으면 이 모든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안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는 베네피셜 이펙트만 나타날 때까지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약을 올려서 타이트레이션, 적절한 농도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 특정 조직에만 약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을 사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흡입제로 렁에만 타겟하고 싶으면, 눈에만 타겟하고 싶으면 안약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겠고요. 렁만 타겟하고 싶으면 흡입제로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디퍼런트 티슈, 똑같은 리셉터에서 디퍼런트 티슈에서 작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죠. 똑같은 리셉터인데 그 하위 단계에서 다른 이펙트가 나타나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엠토르를 만약에 우리가 타겟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엠토르는 타겟 오브 라퍼마이신, 이 라퍼마이신이라는 약의 타겟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용어예요. 몰레큘이고 이 몰레큘 이름이 그냥 이렇게 지어졌어요. 라퍼마이신의 타겟이던데? 가지고 지어진 게 엠토르예요. 그럼 보시면 되게 많은 이펙트를 가지고 오는 타겟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엔지오제네시스 관련해서 타겟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엠토르의 하위 시그널, 엔지오제네시스로 가는 이 하위 시그널을 블락하는 약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엠토르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엔도셀리움 같은 데에만 딱 들어가게끔 약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부작용들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약을 바꾸든가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 약처럼 최소한의 농도로부터 시작해서 효과는 나타나고 부작용은 없는 농도를 찾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죠. 이래서 아트예요. 그리고 아예 리셉터의 종류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베타 블로커를 우리가 고혈압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심장에 작용하는 베타 블로커는 베타 1, 2. 근데 얘네가 뭐가 문제냐면 호흡기에서 베타 2가 되면 스무스 머슬이 릴렉싱이 돼서 베타 아고니스트를 쓰면 숨쉬기가 편해져요. 근데 우리가 베타 블로커를 쓴다 그랬잖아요. 베타 블로커를 보통 항고혈압제로 쓰는데 그렇게 된다면 천식 환자의 경우 천식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블로커의 대표적인 금기증이 천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작용을 그럼 좀 줄이기 위해서 베타 블로커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베타1 셀렉티브 드러그를 사용하면 훨씬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프로프로놀이라고 하는 넌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들을 사용을 하다가 저희 교도소에서는 지금 베타1 셀렉티브한 약을 지금 고혈압약으로 쓰고 있어요. 아테놀룰이라고 하는 약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천식이나 이게 호흡곤란과 같은 다른 부작용들은 줄이면서 혈압도 낮추고 심박수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사람들마다 똑같은 약이어도 이펙트가 나타날 수도 있고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펙트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약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약을 개발을 한다든가 좀 더 발전시킨다든가 용량을 조절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래서 의학을 아트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걸 공부할 때마다 아트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오늘 뭐 어려운 내용은 좀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천천히 하나씩 다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파마코 다이나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